네, 이번에 이제 코민텔은 2차 대회를 보겠습니다. 2차 대회의 특징은 1차 대회에서 채택한 사회민주주의를 배격하는 좌경화, 그죠? 이 좌경화와 3차 대회에서 나가는 노동자 통일전선이죠. 그래서 이제 사민주의자들과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 과도기다. 그래서 이제 아, 한편으로는 사민주의를 배격하는 이러한 것들이 강해지면서 가입 조건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계급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대회에서 비로소 코민테른의 규약이 완결됩니다. 그래서 규약에 따르면 코민테른은 이제 세계혁명의 조직자죠, 지도자죠. 그래서 어, 노동자 계급과 그죠, 농민층을 획득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세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련이죠, 소련. 러시아 혁명, 그죠? 러시아 혁명을 확산한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나아간다. 특징을 보면 러시아 혁명을 유럽 같은데 일반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탈린 사후에는 이 러시아 혁명을 유럽에 일반하지 않고 유럽식의 혁명을 소련에서 인정하는데 그 전까지는 바로 이제 러시아식, 소련식 모델을 체계화, 일반화시켰다는 겁니다. 제1조에서 코민테르는 이제 모든 나라의 공산당이 단일한 공산주의적 세계당이죠. 이것도 중요해요. 단일한 공산주의 세계당, 중앙집권적인 국제당이라는 겁니다. 이 중앙집권적인 국제당도 코민테른이 마지막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과 중국의 종주권 경쟁이 되면서 특정 국가가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상 폐기됩니다. 여기서는 중앙집권적인 국제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당은 코민테른의 지부가 되죠. 그리고 하나의 지부, 하나의 나라에는 일국 일당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별도의 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공산당이나 중국에 있는 공산당, 이와 같은 일국 일당에 관철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코민테른 지부의 당원 개인이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은 그 지부 중앙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되게 엄격한 중앙집권 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집행위원회와 국제통제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제통제위원회는 일종의 검열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코민테른의 가입 조건 21개조라고 합니다. 이 21개조가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노동운동 내에 책임 있는 부서에서 즉 간부들 중에서 개량주의자와 중앙파를 배제할 것, 삼인주의자들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베른슈타인 같은 개량주의파, 카우츠키 같은 삼인주의자, 즉 서유럽에서 삼인주의 정당의 인사들이 노동운동에서 주요 인사에 있지 못하도록 배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법 투쟁 방법, 삼인주의의 의회주의죠. 이러한 방법을 부정하지 않지만 거기에 플러스 비합법 투쟁을 결합할 것. 서구의 삼인주의들은 비합법 투쟁을 부정했습니다. 제2인터내셔널 전쟁에 협조했죠. 그렇지만 코민테르는 비합법 투쟁을 결합할 것. 그리고 식민지와 피어간 민족에 대해서 즉 제국주의 문제죠. 명확한 입장을 정할 것. 삼인주의자들은 식민지 획득에 대해서 일부 찬성했죠. 그러면 안 된다. 그 삼인주의 어용 노동조합인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과 투쟁할 것.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별도의 적색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제당뿐만 아니라 각 지역당도 중앙집권 원칙에 따라 건설되어야 한다. 당의 중앙집권 원칙에 따라 건설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좌익공산주의죠. 좌익공산주의, 평이해주의자들이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소부르주아를 당에서 배제할 것. 각 당은 가입을 위한 대회죠. 대회를 개최하고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명명할 것. 그래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프랑스 사회당이 프랑스 공산당으로 분화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프랑스 사회당이 21개조죠. 21개조. 21개조를 받아들일 것, 즉 삼인주의 프랑스 사회당이 삼인주의 세력을 축출할 것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이름을 공산당으로 바꾸는 것에 논쟁이 벌어지죠. 그 결과 사회당의 다수파들이 탈당해서 공산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코민테른 가입 조건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유럽에서 삼인주의 정당과 공산당들이 분리되는 이러한 계기가 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각 대회의 모든 결정과 집행의 결정은 코민테른에 가입한 모든 당을 구성한다. 중앙집권적인 거죠. 중앙집권적인. 그러니까 소련이 주도한 코민테른이 세계의 운동의 지도부다. 다만 코민테른의 집행위원회가 각 당이 처한 조건에 따라서 그거를 융통적으로 그죠?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그래서 이제 코민테르는 제2 인터내셔널 전쟁 협력 노선에 반대했기 때문에 삼인주의를 비판하고 러시아 혁명을 감행한 독일 공산주의 세력의 투쟁, 그죠? 이거를 찬양했고 이러한 배경 내에서 바로 이러한 독일에서 혁명을 하다가 그 학살된 그죠? 리프크네프트와 로자 룩셈부르크의 기념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세, 즉 러시아식 혁명을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노동계급은 내란의 시대에 맞이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한 거죠. 러시아식 혁명을 각국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경화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당과 소비에트, 산업별 노동조. 여기서 소비에트는 투쟁, 노동조합의 투쟁적인 정치 조직이죠. 당과 노조 사이에 있는 정치 조직, 노동자들의 정치 조직. 그렇죠. 레닌의 민주집중제에 했다는 거. 다시 말해서 당과 노동계급 대중과의 관계를 정립했다는 겁니다. 코민테른의 기본 임무는 첫 번째는 부르주아 타도고 그 과정에서 노동계급이 지도적 역할을 해야 되고 상업과 농업 등 사무직 중간층을 중립화하는 세 가지 됐죠. 부르주아는 타도하고 중간층은 중립화하는. 노동동맹에 관한 부분도 강조가 됐고 동맹의 대상은 이제 농업 노동자는 당연하고 소규모 자영농, 그다음에 반고용 상태의 영세농이랍니다. 이들과 노동자들이 같이 공업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직업적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고 계량적 결과 임금무리죠.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다면 서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서유럽의 공업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거죠. 인류를 자본의 압제로부터 혹은 전쟁으로 해방시킬 노동자의 사명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죠. 노동자들은 이러한 그 억압받는 다양한 계급과 연대를 해야 된다. 그 농민의 경우 일단 중농 꽤 잘 살죠. 꽤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죠. 그래서 차지료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다 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도구의 지원, 채무탄감, 중립화 대상으로 돼 있고 대농 자기가 농사를 짓는지 자기 땅을 가지고 대규모로 농사하는 건 이제 점진적인 사회화. 노동을 하지 않고 농토만 가지고 있는 지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몰수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2차 대회에서는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레닌이 제출했고요. 민족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각 나라의 정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피착취자의 이익과 기만적인 국민의 이익. 그건 뭐냐면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국민의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바로 피착취자 일반 대중의 이익이죠. 그래서 피착취자의 이익과 부르주아 이익을 국민의 이익으로 유장한 것을 구분하라.
뭐 제국주의 나라에서 민족주의는 침략적인 개념이죠. 근데 종속국에서 민족주의는 민족 해방이고 반제국주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민족주의는 다 똑같은 내용을 제국주의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식민지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를 모두 다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일부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발전한 자본주의과의 플레아트죠. 이 플레아트. 그다음에 이런 피어감 민족, 식민지에서 피어감 민족 해방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하죠. 어떻게? 단일한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그래서 반제국주의 투쟁의 연대에는 피어감 민족과 제국주의 국가의 플레아트의 연대가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일반 민주주의죠. 모든 계급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민주주의다. 그래서 그 민족의 평등을 포함해서 평등 일반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개선하는데 노동자나 농민, 사회주의 세력도 힘을 보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나 후진국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파와 일시적인 협력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들과 같이 같은 조직, 부르주아 민주주의파 같은 조직을 한다든지 그럼 조직은 따로 해야 된다. 아직 힘이 약하더라도 맹아적 형태라더라도 이러한 종속국에서 계급연합과 별도의 조직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의 반제국주의 투쟁 역량은 세 개죠. 소련과 같이 혁명된 나라에서 소비에트, 발달된 자본주의 노동운동, 종속국에서의 민족해방운동 이 세 역량이 서로 단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혁명의 조국이라고 볼 수 있죠. 혁명의 조국이라고 하는 소비에트가 바로 이러한 서방의 제국주의를 제압하는 것이 민족해방의 유일한 길이다. 네. 이 부분은 논쟁이 있는 거죠. 그죠? 민족해방의 관점보다는 소비에트 방어의 관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 때문에 소련이 코민테른을 말로는 민족해방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소련을 방어하는 데 많이 사용했고 그 결정적인 게 독소 불가침 조약을 하면서 파쇼 제국주의와 협력을 한 게 결정적인 비판을 받는 점입니다.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제출되는데 로이, 인도 사람이죠. 인도의 로이가 제출한 겁니다. 이런 그 제국주의 국가죠.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국가들은 이런 식민지가 자신들과 동등하게 발전하는 것을 저지했다. 즉, 제국주의 국가는 이러한 식민지를 자기 하위, 경제적, 일부 발전을 시켰지만 동등한 게 아니라 하위, 애숙화시켰다. 경제적으로 애숙화시키고 자기 발전을 위한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전을 했죠. 자본주의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농업, 그죠? 농업, 식량 생산 혹은 자원 생산, 그죠? 이런 것들을 한정하게 되고 대공장은 제국주의가 가져가죠. 식민지에서는 대공장을 안 하고 식민지 대공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주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다. 토착 수공업은 제국주의의 대공장과 경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류 그러면 이제 대공장에서 나온 제국주의 의류와 토착에서 나온 그런 의류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관계에 있는 토착 수공업은 파괴된다는 거죠. 파괴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대다수는 제국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그 식량이나 원자재를 생산하는 거죠. 단일 중남미에 보면은 이제 중남미는 미국의 과일 농장이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식량이나 원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걸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대농장, 식량이나 원자를 생산하기 위한 대농장이고 대농장은 주로 이제 토착 매판 부르주아나 아니면 이제 해외 자본이
소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지주 금융자본가 국가의 수중에 토지가 집중되고 엄청난 수의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바깥으로 배출돼서 농업 노동자나 도시의 공장 노동자로 가게 되는 이런 거. 또한 노인은 이제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민족운동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식민지에서 부르주아들의 민주주의 운동이죠. 근데 그것이 민족운동.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족운동과 노동자 농민의 민족주의 운동을 구분했다는 거죠. 그것이 연대의 필요성이 있지만 두 가지 민족 운동은 분명히 다른 거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동양에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과 같이 일부 집단적인 생산 양식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집단적인 생산 양식의 기초에서 과거에 그죠? 봉건적인 이런 생산 양식의 기초에서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건 상당한 오비. 봉건적인 집단적 생산 양식은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죠. 파괴돼야 된다. 이 부분은 논쟁 지점입니다. 막스의 경우는 말년에 러시아의 집단적인 생산 양식이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그 논의를 한 거죠. 확정적이진 않지만 좀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봉건제는 자본주의를 거쳐야 합니다. 식민지에서 혁명이죠. 반봉건 사회, 봉건적 사회가 남아있는 사회. 초기 단계는 토지 분배와 같은 소부르주아적 계량적 조항을 포함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봉건 사회에서 영주들의 탄압과 착취에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토지 분배죠.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나 북도 마찬가지죠. 소작농에게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서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주아적 계량이죠. 그렇지만 그 위에 그러한 토지들은 협동농장이라든가 국가농장으로 다시 집산화가 된다는 민소부르아적 개량의 과정에서 혁명의 주도권을 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자, 그죠? 민족 자본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이런 부르주아 민족 자본가 중에서도 혁명적인 사람이 있죠. 일제시대 때. 심지어 양반 중에서도 혁명적인 사람이 이들과 협력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들과 협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별도의 조직, 농민과 노동자를 조직해서 혁명과 소비에트 공항을 향해 그들이 인도할 전이다. 조직은 노동자 농민의 전이당, 노동동맹의 당을 만들어야지 부르주아들이 민족 해방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을 하더라도 그들과 같이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